네,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 경제 전망과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증시 전망까지 봤고요. 이번엔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국내 산업계 동향 그리고 기업별 움직임 보면 조금 더 이제 큰 매크로 경제보다도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 보면 뭐 성장률이 지난해 몇 퍼센트에 있다. 올해는 이제 몇 퍼센트 GDP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볼 텐데 산업이나 기업 동향을 보면 그와 물론 뭐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우리 산업들이나 기업들의 상황, 동향을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은 전통 산업의 쇠락이 가장 돋보였고, 그다음에 반도체 편중의 심화, 그리고 4차 산업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네요. 네, 우선 자동차 산업 침체가 우리 전통 산업 쇠락, 즉 조선 한 2, 3년 전에 조선의 몰락과 함께 올해는 자동차 산업의 쇠락이 우리 산업의 주축으로 있었던 제조업이 얼마나 위기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고요. 또 반면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그리면서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반도체 심화가 우리 산업 이런 편중이 우리 산업에 얼마나 양날의 검처럼 리스크로 작용했는지도 볼 수 있는 한 사례였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의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있어왔던 거품과 그리고 중원과 이 산업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올해 2019년도에는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산업별로 보니까 또 흥미롭습니다. 숫자가 아닌 내면적인 어떤 흐름의 트렌드의 변화를 보는 것들이죠. 세 가지로 특징을 정리해 주셨고요. 재계의 흐름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계는 사실은 대외적인 환경이 어려운 데다가 내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또 압박들도 있었고, 뭐 그동안 또 잘못된 거에 대한 고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재계의 움직임 또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의 재계의 가장 큰 움직임은 세대 교체의 원년이라는 겁니다. 올해가 네, 주요 그룹 세대 교체 원년이 됐죠.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나면서 5월에 인도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도 공장 착공식으로 재계의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5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 지정, 즉 총수 지정으로 확실한 세대 교체를 찍고 삼성의 세대 교체의 첫 원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 과제들이 있었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됐고, 또 하나는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분식으로 인해서 지배구조의 개편,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대응이 또 올 2019년도에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성 수석 부회장이 총괄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정몽구 회장 다음으로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총수로 사실은 시작한 해가 됐고요. 2달 전이었죠. 본격적인 세대 교체의 신호로 신세대 인사 교체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즉 수소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도전과 함께 또 전통 산업의 몰락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를 하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구광모 회장이 본격적인 세대 교체의 첫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인사로 많은 세대 교체를 내놨고, 그리고 LG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마곡 R&D 산업단지에서 전통 LG의 R&D 주력과 함께 새로운 4차 산업에서 LG가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인가를 아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재계, 우리 그 대기업들의 그 변화들, 세대 교체 움직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이제 CEO 스코어, 기업들이나 재계, CEO들의 동향을 평상시에 많이 이제 와칭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소위 우리 전통 대기업들의 세대 교체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세대 교체가 2세대, 3세대로 잘 이루어지느냐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와 함께 한편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소위 이제 자수성가한 뭐 IT 기업들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CEO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면서 부각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누구나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네. 그 올해가 그 5G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4G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복귀를 해보면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시작될 때는 그 5G의 하드웨어도 굉장히 부흥을 하지만 예. 그와 함께 부가적으로 미디어 산업, 게임 산업이 함께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룹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한류를 대표로 하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부각될 것이라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새로운 세대로 게임이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그 오너들이 굉장히 또 부각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게요.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전통 산업들의 대기업들의 그 세대 교체가 사실은 이제 2세대, 3세대로 잘 돼야 되고 그와 네. 함께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성장, 바이오, 또 컨텐츠, 뭐 게임, 뭐 이런 쪽에서의 또 기대감들이 있고 그런 또 CEO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고요. 앞서 얘기 조금 이어가게 되면 반도체 업황 편중심화 그게 네. 이제 양날의 검이 돼서 우리가 지난해 올해는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반도체 업황 둔화는 올해 한 1, 2분기가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분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느냐, 네. 아직까지 좀 남았느냐에 대한 건데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조사 기관의 조사들을 보면 디램 가격은 분명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장 많은 수익을 누렸던 곳은 어디냐 하면 모바일 디램이 아니라 아주 고부가 가치인 서버 디램 쪽에 많은 가치를 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존의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아주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서버 디램 시장이 약간 죽은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시장 규모는 정체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부정적이지만 않은 것은 장기적으로 업황의 문제는 아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률로 달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이 부족한 것은 여전하고요. 이 같은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대략적인 어떤 시장의 판단이고, 업계는 또 하나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G 시대가 되면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더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1,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고요. PC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지역별로 좀 다른 것도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그 현재는 서버 모바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한 어떤 시장의 동향이지만 향후에는 이 5G 시대에서 시장이 얼마만큼 더 수요를 요구할 것인가가 아마 2분기쯤에서 이런 시장에 대한 판단의 정확한 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도체 업황은 상반기에는 좀 순환적으로 약간 둔화가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이슈하고 또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격의 결정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가장 우리 반도체 경쟁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시장은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사실은 더 걱정되는 쪽은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들이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과연 따라가고 선도하는가 그런 데 대한 의문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들까지 함께 어려워지는 국면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올해는 어떨까요? 자동차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시장 상황은 확실하게 정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연구소죠. 현대자동차 글로벌 연구소에서도 올해 자동차 시장을 9,249만 대, 전년에 비해서 0.1% 성장한 수치로 이미 내놨습니다. 즉 시장은 정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트렌드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는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보면 인도에나 유럽에 있는 각종 모빌리티 전문 회사들을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좋은 시그널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일본의 토요타와 비교해 보면 현대자동차의 원가 경쟁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현대제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까지 일괄체제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과거에는 큰 경쟁력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원가 경쟁력을 깔아먹는 이런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정의선 부회장의 이 첫 원년에서 어떻게 탈피하고 어떻게 또 새로운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느냐가 올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관화가 되어 있으면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원가 경쟁력에서 일테면 더 싸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예, 기존의 구조에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잠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의 대응은 잘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다소 좀 늦지 않았는가 벌써 네. 세대 교체와 함께 새로운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뒤늦게 갖고 나온 것이 이제 수소차인데 네. 이런 것들이 물론 안 가본 미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대응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은 네. 샌드위치의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즉 지금까지 현대차가 지난 한 10년간 성장해온 역사를 보면 사실은 가성비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가성비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해서 그나마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10년 무상 보전 같은 그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나름 시장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이 가성비 시장만 노리고 있었지 4세대 자동차 시장은 현대차가 불행하게도 수소차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예. 중간에 있는 전기차를 놓친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이 시장 그런데 지금 수소차를 굉장한 또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는 굉장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산업 전반에 국가의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와 시장의 변화 시기가 너무 언밸런스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이 구조의 변화와 이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서 사실 한 발 늦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성비 구조를 다시 가져가면서 전기차 시장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빨리 움직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수소차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세계차의 어떤 기준이 소지 패러다임이 되고 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르는 거고 그거는 네. 가봐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현대차 그룹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선업종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전 세계 네. 우리가 조선시장에서 이제 맹주 자리를 내 주어진 데다가 조선소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고 굉장히 어려웠다가 조금 지난해 이제 돌아 나오는 모양새를 나타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구조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조선업황이 좀 좋아지는 건지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올해가 좀 좋아졌다고 말씀 한번 하시는데 네. 사실은 기저 효과고요. 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많은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2011년도와 좀 비교를 저는 해봐요. 2011년도에 어떤 시장이 좀 성장했냐 하면 상선 발주에서 LNG하고 컨테이너선 발주 비중이 50%를 상회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조선 산업이 이 LNG 산업과 컨테이너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약간의 상승 곡선에 우리 조선 산업의 아주 강점이 갖고 있는 이 두 개 LNG와 컨테이너에서 좀 발주가 많아서 조금 상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조선 산업을 지금까지 나라고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LNG나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드릴선 같은 특수선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그 당시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우리가 시도했지만 그냥 큰 실패를 봤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가 성공 요인이 돼서 시장의 경쟁력이 돌아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시장에서 앞으로 조선산업이 어떤 경쟁력을 내놓을 것인가가 사실은 향후 조선산업의 가장 큰 관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LNG나 컨테이너선 같은 법용선들은 이렇게 시장 상황에 오면 천수도 앞밖에 되지 않거든요. 즉 우리 스스로 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정유, 석유화학업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경기 산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영향들을 좀 받았고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굉장히 또 어려운 국면들을 지나왔고 상당 부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네. 국제 유가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정유나 화학 섹터는 어떨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하지만 반도체와 함께 슈퍼 사이클을 누린 업종 중에 하나가 정유 업종이에요. 예. 약 지난 한 4, 5년간 이 정유 업종은 사실 슈퍼 사이클을 누렸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해줬고 그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과 별다르게 굉장히 호황을 누렸는데 문제는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런 호황 시기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정유의 미래는 뭐냐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중요한데 네. 지금 유가가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정유업계는 4분기에 굉장한 큰 이익의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유가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유업계를 대표하는 LG화학의 롯데케미칼 같이 이 유가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익을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 이것은 바로 화학이 새로운 그 신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해왔고 그에 대해서 산업의 경쟁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전기차와 태양광 같은 산업에서 이미 약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역시 글로벌 최고업체인 다오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과는 여전히 조그만 갭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아시아 시장에서 PET 시장이나 PI 시장에서는 우리 화학계가 높은 경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 정유업계가 이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천수답식 산업을 하실지는 굉장히 의문이지만 앞으로 올 한 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슈퍼사이클링에서 누려왔던 이 이익들의 투자가 얼마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효과를 보느냐가 이 업종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S-오일 같은 경우도 정유지만 이제 화학 섹터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LG화학, 롯데케미칼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변화들, 전기차도 그렇고 그렇죠. ESS라든지 이런 쪽의 변화들 일부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런 쪽에 좀 조금 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그 유망산업 질문 가기 전에 대표님.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있는데 그에 따른 사실은 지난해는 이 재무적인 분식이나 이런 우려들도 많았고요. 네. 바이오 산업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고 잘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바이오 산업은 이 시장이 좀 재미있게도 미국의 정치 상황하고 굉장히 것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부터 아마 사실 올해죠. 올 연말부터 미국의 대선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큰 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어느 대선 후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근데 이 의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산업이죠. 그러니까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과 동시에 뭐가 뜨냐 하면 바이오 시밀레 시장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그 셀트론이라든지 삼성바이오 같은 그리고 그 외에 다수 스타 바이오 기업들이 준비를 잘 해왔다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반에는 미국 시장과 함께 바이오 시밀레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 시장을 얼마나 빨리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개발을 내놓는가가 이 바이오 시장에서 또 올 한 해에 가장 큰 승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산업 분야 얘기들 했는데요. 그러면 2019년 올해 좀 종합해서 유망한 산업들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유망한 기업들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그런 하진 않았지만 저는 건설업이 일부 좀 확 누를 것이다. 건설 올해 괜찮게 봅니다. 내수는 약간 죽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회복에 따른 건설업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슈퍼 호황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은 하반기에는 분명히 다시 안정권적인 이익을 내놓을 것이고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5G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G 세대가 들어서면 이 하드웨어 시장도 커지지만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5G 세대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5G 하드웨어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시장은 이 5G 시대로 인해서 자율주동차 시장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 산업 특히 우리가 굉장히 큰 뒷면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산업에서 굉장히 중을 이룰 것이다. 이 세대들을 봐야 되고 역시 기업으로 보면 5G 시대로 대표되는 SK텔레콤 네. 대표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디어 게임 상승 효과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같은 기업들이 좀 유망되고요. 역시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유망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예, 2019년 올해 국내 산업 전망해봤고요. 그 가운데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마케돈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전망, 증시 전망했고요. 예, 오늘 또 이제 개장은 이제 10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또 출발 마케돈 2부는 10시 때 개장 시간 맞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